태국 캄보디아 휴전 합의가 전격 체결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무기 앞에 무릎 꿇은 백기 투항이었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손 놓고 지켜만 보던 그 사이 대한민국의 기술이 단 열흘 만에 전쟁을 끝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그토록 자랑하던 중국제 방공망은 태국이 준비한 한국제 정밀 유도폭탄 앞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명중률 98.4%, 세계가 경악한 이 괴물 같은 숫자 앞에서 전쟁은 일방적으로 기울었고 결국 캄보디아는 눈물로 휴전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조차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대한민국 무기의 압도적 기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까지 지금부터 모두 공개합니다. 한국 만세라고 댓글 남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실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동 분쟁 동향에 관한 자료였죠. 그런데 뒷자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어요? 태국 캄보디아 휴전했대요. 진짜요? 언제? 오늘 아침에 합의 발표했다는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료 2명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열흘 만에 끝났대요.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 제안했다는데. 열흘? 말도 안 돼.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어요. 로이터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휴전 합의. 열흘간의 국경 분쟁 종료.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캄보디아군 기습 공격, 태국군 정밀 타격, 일방적 전황.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국 공군의 한국제 정밀 유도 무기가 명중률 98% 이상을 기록하며 전황을 압도했다. 98%? 저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인가 싶었거든요. 옆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래요. KGB인가 뭔가. 미친 명중률이라던데. 설마 과장 아닐까요? 실전에서 90% 넘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근데 캄보디아가 100기 들었잖아요. 뭔가 있긴 있나 봐요. 저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부수 피해 최소화, 민간인 추가 사상자 없음, 문화재 피해 제로. 숫자들이 너무 완벽했어요. 의심스러웠습니다. 15년간 분쟁 지역을 다니며 배운 게 있었죠. 전쟁은 절대 깔끔하지 않다는 것. 숫자는 항상 과장된다는 것.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태국 캄보디아 분쟁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외신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압도적 성과. 새로운 정밀 타격의 기준.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과장이겠지. 언론이 늘 그렇듯이 부풀렸을 거야.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국무부 동남아 담당 데스크였어요. 밀러 씨, 지금 시간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태국 정부가 다국적 분석단을 급하게 구성한답니다. 이번 분쟁 검증 차원에서요.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검증이요? 네. 국제사회가 의심하거든요. 숫자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3자 전문가들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언제 출발입니까? 내일 아침 6시 비행기 예약돼 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저는 책상 위 서류를 봤어요. 다음 주 발표 자료가 쌓여 있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은 흐렸어요. 98%.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짜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과장일까? 이튿날이면 알게 되겠죠. 저는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회의적인 마음. 열흘 만에 끝난 전쟁. 한국제 무기. 완벽한 숫자들. 뭔가 빠진 게 있을 겁니다. 전쟁은 절대 이렇게 깔끔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방콕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그곳에서 제가 알던 모든 기준이 무너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52살이고 미국 국방부 합동위기분석팀에서 일했던 민간 안보전략 분석가죠. 지금은 정부 자문 계약을 끝내고 독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 40분. 워싱턴 시각으로는 한밤중이었죠. 발신자는 국무부 동남아 담당 데스크였어요.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긴급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군이 국경 지역을 기습 공격했고 다국적 분석 참관 그룹을 급하게 구성해야 한다고요. 24시간 안에 방콕으로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죠. 15년간 이런 전화를 수없이 받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실린 긴장감이 평소와 다르더군요. 프레아 비히어 사원 근처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바로 옆이에요. 담당관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지역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오래전부터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곳이었습니다. 가끔 총격전이 벌어지곤 했지만 보통은 며칠 안에 외교적으로 정리됐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캄보디아군 병력 약 1000명이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연장 로켓포 공격도 있었고요. 그 말에 잠이 완전히 깼습니다. 1000명이면 단순 충돌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작전이었죠. 24시간 뒤 저는 방콕 돈무앙 공군기지 인근의 임시 분석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급하게 마련한 공간이었죠.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실시간 전황 지도가 떠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기습은 사흘 전 새벽에 시작됐다고 했어요. 국경 마을 4곳을 동시에 공격했고 민간인 사상자가 11명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로켓포에 목숨을 잃은 거였죠. 회의실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태국 합동작전 분석관 나린이 저를 쳐다봤어요. 밀러 씨, 이번 작전은 좀 특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뭔가 자신감 같은 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다시 봤어요. 숫자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었죠. 명중률 98%, 부수 피해 0건, 목표 파괴 확인 100%. 솔직히 저는 이런 분쟁을 여러 번 봤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경 지역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터지곤 했거든요. 보통은 며칠 교전하다가 외교적 압박에 휴전하는 게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태국군의 대응 방식이 제가 아는 기준과 맞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병력 동원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한 최신 무기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신 화면에는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정밀 타격 확인, 다음 목표 정밀 타격 확인. 밖에서 전투기 이륙 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간격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 전쟁이 제가 알던 전쟁과는 다르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8살쯤 돼 보이는 동양인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낀 모습이 전형적인 기술 컨설턴트 같았죠. 그가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민재입니다. 한국방산 기술 컨설턴트로 이번 다국적 기술자문단에 파견됐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는 단단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에단 밀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재가 제 옆자리에 앉으면서 스크린을 쳐다봤어요. 화면에는 방금 전 태국 공군이 수행한 정밀 타격 결과가 떠 있었죠. 캄보디아군 포병 진지 6곳이 동시에 무력화됐다는 보고였습니다.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전쟁은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제 대답에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맞습니다. 전쟁은 복잡하죠. 하지만 밀러 씨, 이번 전쟁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엔 지난 사흘간의 작전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출격 횟수 48회, 투하된 정밀 유도무기 123발, 명중률 98.4%, 부수 피해 0건. 보십시오.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민재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죠. 숫자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15년간 배운 건 숫자보다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제 무기를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GB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태국 공군이 지난 7월부터 도입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실전 결과입니다. 나린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밀러 씨, 우리는 이번에 전쟁을 다르게 치르고 있습니다.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밀함으로 압박하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밀함으로 압박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정밀함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목표가 뭡니까? 영토 탈환입니까? 아니면 협상 테이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린과 민재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둘 다입니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영토를 되찾으면서 동시에 캄보디아가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숫자로 증명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숫자로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숫자로 증명한다. 신뢰할 수 있는 숫자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멀리서 또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기억 오후 12,553장 세텀. 이튿날 아침, 저는 작전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태국 공군 사령부가 마련한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긴 테이블 주변으로 15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저를 포함한 다국적 분석단 6명, 태국군 장교 5명, 그리고 기술자문단 4명이 자리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작전 지역 지도가 떠올랐어요.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중심으로 반경 20km 구역이었습니다. 빨간색 표시는 캄보디아군 거점, 파란색은 태국군 초소, 노란색은 중립지역이었죠. 태국 공군 작전 참모가 일어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군은 사원 북쪽과 동쪽에 병력 약 1,200명을 배치했습니다. 다연장 로켓포 6대, 박격포 12문, 대공포 4문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움직였어요. 캄보디아군 거점들이 하나씩 확대됐습니다. 우리 목표는 단순합니다. 이 거점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해요. 작전 참모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에서 3km 떨어진 곳입니다. 한 발이라도 빗나가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 옆에 앉은 사라 콜린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국제위기관리 NGO에서 온 안보자문관이었습니다. 44살,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지역을 주로 다뤘던 사람이죠. 유네스코가 이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만약 문화재의 피해라도 가면 태국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라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작전 참모가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GB를 씁니다. CEP 3m 이내. 이 정밀도라면 문화재 피해 없이 목표만 제거할 수 있어요. 민재가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KGB의 재원과 실험 데이터였죠. 지난 6개월간 태국 공군과 함께 모해 훈련을 28차례 실시했습니다. 평균 명중률 97.6%, 최대 오차 2.8m였어요.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어요. 훈련과 실전은 다릅니다. 적의 대공포가 있고 기상 변수가 있고 조종사의 심리적 압박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민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흘간 48회 출격했고 명중률은 98.4%였습니다. 훈련보다 높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숫자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죠. 나린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다음 작전이 있습니다. 캄보디아군 탄약 보급소 3곳을 동시에 타격할 겁니다. 밀러 씨, 직접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이 전쟁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장 캐털러스트. 오후 1시 45분, 저는 작전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나린과 민재, 그리고 사라가 함께였어요.
통제실은 지하 2층에 있었고 10여 명의 관제 요원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골프1, 이륙허가. 헤드셋을 통해 들리는 무전이 시작됐어요. 스크린에 F-16 4대가 차례로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 기체엔 KGB 2발씩 총 8발이 장착돼 있었죠. 4분 후 목표 지역 도착합니다. 나린이 말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정각. 그런데 스크린 한쪽에 낯선 화면이 떠올랐어요.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 국경에서 60km나 떨어진 지점이었죠.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재가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캄보디아군 주력 탄약 저장소입니다. 오늘 진짜 목표는 저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60km면 명백한 영공 침범이었습니다. 방어작전이 아니라 선제 타격이었죠.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사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나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캄보디아가 먼저 우리 민간인을 공격했습니다. 자위권 행사의 범위 아닙니다. 하지만 60km는 사라의 말이 끊겼어요. 스크린의 섬광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국경 인근 탄약고 3곳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예정된 목표들이었죠. 하지만 30초 뒤 4번째 폭발이 일어났어요. 위성 영상 속 주력 저장소였습니다. 골프4, 타겟 델타 명중 확인.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델타. 4번째 목표. 우리에게 브리핑되지 않았던 진짜 목표. 민재가 태블릿을 켜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열화상 분석 데이터였습니다. 저 저장소에 캄보디아군 전체 탄약의 40%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20%도 안 돼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산됐습니다. 사흘 만에 적군 탄약의 80%를 날려버린 겁니다. 병력 손실은 거의 없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중얼거렸어요. 민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밀도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전략을 바꿉니다. 밀러 씨, 이게 숫자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통제실 안태국군 장교들은 침착했어요. 마치 예정된 수순을 밟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새로운 규칙으로 전쟁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처음부터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 오후 1035장 더베이트. 작전이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통제실에서 본 광경이 계속 떠올랐죠. 너무 깔끔했습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계획적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기지 한쪽 벤치에 앉아 담배를 꺼냈어요. 10년 전에 끊었지만 오늘은 예외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죠. 담배 한 대 얻을 수 있을까요? 눈을 뜨니 사라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건네줬어요. 그녀가 불을 붙이며 옆에 앉았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사라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라크에서 3년, 시리아에서 2년 일했어요. 정밀 폭격 수없이 봤죠.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안한 건지 흥분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군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명중률 90% 넘으면 대단한 거였죠. 근데 얘네는 98%를 사흘째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담배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완벽해요. 실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리 없거든요. 데이터 조작일까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드론 영상은 실시간이었고 폭발도 실제였어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죠?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찾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프레아 비히어 전선 시찰이 있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군이 지금 후퇴 중입니다. 안전합니다. 민재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사라를 봤습니다. 그녀도 망설이고 있었죠. 직접 봐야 믿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왜 숫자가 중요한지요? 그가 돌아간 뒤 사라가 물었습니다. 정말 갈 겁니까? 가야죠.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담배를 비볐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15년간 분쟁 지역을 다니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전쟁은 혼란스럽다는 것,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완벽한 승리란 없다는 것. 그런데 이 전쟁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체스를 두듯이 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요. 새벽 4시쯤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어요. 출격 횟수, 명중률, 목표 파괴율, 부수 피해. 모든 숫자가 일관됐습니다. 오차 범위가 1%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실험이었다는 걸요. 누군가 새로운 방식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기억 오후 1076장 BREAKINTOTWO. 새벽 6시 호텔 로비에서 민재와 나린을 만났습니다. 사라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군용 차량에 올라탔죠. 장갑차가 아니라 평범한 지프였습니다. 방탄 장비는 없습니까? 사라가 물었어요. 나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전선이 이미 15km 밀렸거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군 차량들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병력 수송 트럭, 보급 차량, 구급차. 하지만 전차나 장갑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장비는 안 움직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민재가 태블릿을 켜며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상군은 확보만 하면 됩니다. 타격은 공군이 하니까요. 1시간을 달려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경례를 했고 우리는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도로 양쪽에 크레이터가 보였습니다. 로켓포 공격 흔적이었죠. 불탄 차량 잔해도 몇 대 있었어요. 캄보디아군이 닷새 전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나린이 설명했어요. 지금은 20km 후퇴했고요. 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앞쪽으로 언덕이 보였고 그 너머로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첨탑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재가 쌍안경을 건네줬어요. 저는 언덕 너머를 봤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였던 곳이 보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진지였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참호는 그대로였지만 벙커는 무너져 있었어요. 박격포 진지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차량들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탄약고였습니다. 나린이 가리킨 곳을 봤어요. 건물은 완전히 붕괴돼 있었습니다. 지붕만 남아 있었죠. 정밀 타격입니까? 네. KGB 한 발이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숲은 멀쩡했습니다. 나무들이 그대로 서 있었어요. 사원도 손상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부수 피해가 정말 없네요. 사라가 중얼거렸어요. 그녀도 같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 가장자리까지 걸어갔어요. 거기서 폭격 흔적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크레이터는 깊지 않았어요. 지름 4m, 깊이 1m 정도. 하지만 정확히 벙커 중앙이었습니다. 파편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20m 밖으로는 거의 없었어요. 폭발 범위를 제어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탄두 설계가 다릅니다. 폭발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이에요. 넓게 터뜨리는 게 아니라 깊게 관통하는 겁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파편 하나를 집었습니다. 금속 조각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이게 뭡니까? 벙커 철판 파편입니다. KGB가 관통한 흔적이에요. 나린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파편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우리는 1시간 동안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진지 6곳을 확인했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정확한 명중, 제한된 피해 범위, 깨끗한 파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사라도 말이 없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이었어요.
그리고 집도인은 실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7장 B의 스토리. 기지로 돌아오니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따로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기지 구내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커피 2잔을 시켰죠. 주변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가 실전에서 나온다는 게요. 민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밀러 씨가 배운 전쟁은 이게 아니니까요. 그럼 뭡니까? 한국 기술이 미국보다 뛰어나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뛰어난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미국은 화력으로 압도합니다. 많이 쏘고 크게 터뜨리고 빠르게 끝내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적게 쏘고 정확히 맞히고 증명 가능하게 끝냅니다. 민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래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바그다드에 투하한 폭탄이 29,000발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이요. 명중률은 70%였고요.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태국군은 닷새 동안 140발을 썼습니다. 명중률 98%. 캄보디아군 전력의 60%를 무력화했어요.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민재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훈련입니다. 태국 조종사들은 6개월간 KGB로만 훈련했어요. 매일 같은 절차, 같은 체크리스트, 같은 패턴. 지겹도록 반복했죠. 그것만으로 이 결과가 나옵니까? 무기도 중요합니다. KGB는 단순해요. 복잡한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 핵심 기능만 완벽하게 작동하죠. GNS 유도, 레이저 보정, 탄두 기폭. 이 3가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합니다. 전쟁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날씨, 적의 대응, 기계 오류. 이걸 다 통제할 순 없습니다. 민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밀러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미군 조종사가 폭탄을 떨어뜨릴 때 뭘 믿습니까? 훈련과 경험이죠. 틀렸습니다. 기술을 믿어요. 자동화된 시스템, 센서, 컴퓨터. 조종사는 그냥 버튼만 누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KGB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사가 목표를 지정하면 나머지는 시스템이 해요. 바람을 계산하고 궤적을 조정하고 최적의 순간에 기폭합니다.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 조종사는 뭡니까? 운반책입니다. 민재의 대답이 차갑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농담입니다. 조종사는 중요해요. 목표를 선택하고 접근 각도를 정하고 투하 시점을 결정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신뢰하는 거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또 이륙하고 있었어요. 신뢰요. 네. 숫자로 증명된 신뢰입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 오후 1098장 FUNANDGAMES. 다음 날 아침 작전회의에서 나린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부를 압박하는 작전이었어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스크린에 캄보디아 영토 지도가 떠올랐어요. 빨간색 원이 12개 표시돼 있었습니다. 통신 중계소, 레이더 기지, 보급로, 교량. 이 12곳을 24시간 안에 제거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동시 공격입니까? 아닙니다. 순차적으로요. 2시간마다 한 곳씩. 나린의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라가 물었어요. 왜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일 텐데요. 민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심리전입니다. 동시에 터지면 한 번 놀라고 끝이에요. 하지만 2시간마다 반복되면 다릅니다. 예측은 되지만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절망을 주는 거였어요. 첫 번째 타격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국경에서 40km 떨어진 통신 중개소였어요. F-16 2대가 출격했고 KGB 4발이 투하됐습니다. 통제실 스크린으로 실시간 영상을 봤어요. 중계 안테나 4개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정확히 5초 간격이었죠. 타격 성공. 다음 목표까지 2시간 대기합니다. 관제탑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분. 2시간 뒤 정오 두 번째 타격이 있었습니다. 레이더 기지였어요. 이번엔 KGB 2발만 사용했습니다. 충분했어요. 오후 2시 세 번째. 보급로 교량이었습니다. 다리 중앙 교각 하나만 무너뜨렸어요. 전체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수리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정도로요. 오후 4시 네 번째. 유류 저장소. 오후 6시 다섯 번째. 통신 교환국. 저는 하루 종일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작전이 반복될 때마다 패턴이 선명해졌어요. 출격, 타격, 귀환. 오차가 없었습니다. 오후 8시쯤 민재가 제 옆에 왔어요. 지루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지루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캄보디아군도 지금 같은 기분일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기다리는 기분. 저녁 10시, 여섯 번째 타격이 있었습니다. 탄약 보급소였어요. 이번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폭발이 작았어요. 왜 저렇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나린이 대답했습니다. 일부러입니다.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절반만 남겼어요. 그들이 나머지를 옮기려고 시도하게요. 그럼요? 내일 아침에 옮기는 걸 다시 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치밀했어요. 잔인할 정도로. 자정 7번째. 새벽 2시 8번째. 새벽 4시 9번째. 저는 커피를 계속 마셨습니다.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과정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6시 10번째 타격이 끝났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엔 전투기들이 정비를 받고 있었죠. 나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2곳 남았습니다. 오전 8시, 10시에 끝납니다. 캄보디아군은 어떻습니까? 후퇴 중입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24시간 동안 2시간마다 한 번씩 맞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숫자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걸요. 기억 오후 1109장 미드포인트. 11번째 타격이 끝나고 저는 나린에게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지휘부와 접촉한 적 있습니까? 나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곧 올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숫자가 말해줍니다. 그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캄보디아군의 무전 통신량 그래프였습니다. 어젯밤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통신이 끊겼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명령이 안 내려온다는 뜻이죠. 지휘관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패턴이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는 빈번했던 무전이 오늘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마지막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군 서부전구 사령부였어요. 국경에서 7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령부를 직접 칩니까? 사라가 놀라서 물었어요. 나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은 안 칩니다. 주차장을 칠 겁니다. 주차장요? 네. 장성들 차량이 모여 있는 곳이요. 스크린에 들어온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사령부 건물 옆 주차장에 검은색 차량 6대가 보였어요. 골프원 목표 확인.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타격 허가. 건물은 피할 것. 관제탑이 지시했어요. 20초 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였어요. 차량 6대가 모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사령부 건물은 멀쩡했어요. 창문 몇 개가 깨진 게 전부였습니다. 왜 건물을 안 칩니까? 제가 물었어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겠다는 거요. 대신 협상하자는 뜻이죠. 그 순간 통제실 안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나린이 받았어요. 잠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 외교부입니다. 캄보디아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나린을 쳐다봤어요. 휴전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사라가 시계를 봤어요. 작전 시작한 지 28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충분했습니다. 나린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정된 결과를 보고하는 것처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몸이 말을 안 듣더군요.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민재가 따라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숫자는 믿습니다. 하지만요?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재가 담배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옳고 그른 게 중요합니까? 전쟁은 끝났어요. 민간인 추가 피해 없이요. 너무 쉬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쉬우면 안 돼요. 민재가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밀러 씨, 전쟁은 원래 쉬웠어야 했습니다. 복잡하게 만든 건 사람들이에요. 정치, 감정, 자존심.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맞았습니다. 기억 오후 1만 1210장 BADGUISCLOSEIN. 휴전 협상 소식이 퍼지자 기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태국군 장교들은 웃고 있었어요. 당연했죠. 일주일 만에 전쟁을 끝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태국 국방부 정책조정관이 방콕에서 날아왔어요. 50대 후반의 관료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태국의 과잉 대응을 논의한답니다. 나린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과잉 대응이요? 캄보디아가 먼저 공격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영토 70km까지 들어가서 폭격했다는 게 문제예요. 정책조정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캄보디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도 가세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민재를 쳐다봤어요. 그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예상 못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정책조정관이 저를 봤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휴전 협상은 어떻게 됩니까? 캄보디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제조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유엔 감시단 파견, 제3국 중재, 영토 분쟁 재협상. 전부 다요. 나린이 주먹을 쥐었어요. 농담입니까? 그들이 먼저 공격했는데 왜 우리가 양보해야 합니까? 국제 여론이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뉴스 보셨어요? 태국이 신무기로 약소국을 괴롭힌다고 나오고 있어요. 정책조정관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엔 외신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태국의 무자비한 정밀 공격, 민간 지역 인근 폭격 논란, 한국제 무기의 위험성. 저는 기사 제목들을 읽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논조는 명확했습니다. 태국이 가해자라는 거였죠. 프레아 비히어 사원 근처 폭격이 문제입니다. 사라가 말했어요. 문화재 3km 안에서 작전했잖아요. 유네스코가 조사단을 보낸답니다. 민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가 없었습니다. 확인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책조정관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위험했다는 게 중요해요. 만약 한 발이라도 빗나갔으면 어쩔 뻔했느냐는 거죠. 하지만 빗나가지 않았잖습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98% 명중률이에요. 증명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숫자를 안 믿어요. 위험 가능성만 봅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태국은 숫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안 믿었어요.
아무리 완벽한 결과를 보여줘도 소용없었습니다. 정책조정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총리실에서 연락 왔어요. 작전 중단입니다. 추가 타격 금지. 캄보디아군이 재공격하면요? 나린이 물었어요. 방어만 하십시오. 반격은 안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숫자만으론 부족했습니다. 11장.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악화됐어요. 캄보디아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퇴했던 병력이 국경으로 돌아왔어요. 중국에서 보급품이 들어왔고 러시아 군사 고문단까지 도착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통제실에 나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태국군은 손발이 묶인 상태였어요. 반격 금지 명령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포진지를 다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린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빨간색 표시가 5곳 늘어났습니다. 타격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나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령이 없어요. 방콕에서 아무 지시도 안 내려옵니다. 민재는 며칠째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구석에 앉아 데이터만 들여다봤어요. 가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3시쯤 사라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결의안 내용이 떠올랐어요. 태국군 국경 10km 후퇴, 캄보디아군도 10km 후퇴, 유엔 감시단 배치, 무력 사용 금지. 나린이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영토에서 우리가 후퇴하라고요? 프레아 비히어 사원 주변이 분쟁 지역으로 분류됐어요. 양측 모두 물러나라는 겁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엔 전투기들이 그대로 서 있었어요.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명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 결의안을 수용한다. 텔레비전에서 총리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내식당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주변 태국군 병사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민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끝났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끝났습니까? 이 전쟁이요. 우리가 이겼는데 졌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명중률, 효율성, 부수 피해. 모든 게 증명됐어요. 근데 왜요? 왜 안 믿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전쟁은 숫자만으론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이야기입니다. 제 대답에 민재가 멈칫했어요. 사람들은 숫자를 안 믿어요. 이야기를 믿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믿는 이야기는 뭡니까? 태국이 신무기로 약소국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를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이야기가 이미 정해졌으니까.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일어났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완벽했는데 전쟁은 졌어요.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뭔가 놓치고 있었다는 걸요. 완벽한 기술도 압도적인 성과도 결국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지난 열흘간의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숫자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12장.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방콕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재가 거기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잠 못 이루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생각해요. 뭘 잘못했나?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담배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기술은 완벽했어요. 그런데 왜 졌습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98%예요.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부수 피해 제로. 민간인 사상자 없음.
문화재 피해 없음. 모든 게 완벽했는데 왜 우리가 양보해야 합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방산 엔지니어였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말했어요. 70년대부터 일하셨어요. 미사일, 전차, 전투기. 평생 만드셨죠. 근데 한 번도 실전에서 안 써봤어요. 수출도 안 됐고요. 그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근데 기회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네. 증명하고 싶었어요. 우리 기술이 미국, 유럽보다 뛰어나다는 걸요. 민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증명했는데도 안 믿어요. 왜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민재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쟁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는 거죠. 틀렸습니다. 끝내는 겁니다. 제 대답에 민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전쟁은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것도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요. 태국은 숫자로 이겼어요. 하지만 캄보디아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사실인데. 너무 완벽해서요. 저는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걸 안 믿어요. 의심합니다. 뭔가 숨긴 게 있다고 생각하죠. 98% 명중률? 불가능하다고 봐요. 부수 피해 제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어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민재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더니 무릎을 껴안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답을 모릅니다. 15년간 일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씨는 이 전쟁을 어떻게 기록할 겁니까? 글쎄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지금 끝난다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할까? 완벽한 기술의 승리, 외교의 실패, 숫자의 한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뭡니까? 이 전쟁이 뭔가 바꿨다는 겁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 바뀌었어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새로운 날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새로울지는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말없이요. 13장. 아침 8시, 제 호텔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날인이었어요. 밀러 씨,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기지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택시를 탔어요. 기지에 도착하니 통제실이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린이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뭐라고요? 스크린에 전황이 떠 있었어요. 국경 마을 3곳에 로켓포 공격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민간인 피해는요? 사상자 6명입니다. 모두 민간인이에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지 이틀 만이었어요. 태국군 대응은요? 아직 없습니다. 방콕에서 지시 대기 중이에요. 사라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유엔 감시단이 항의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요. 근데 캄보디아는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안 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증거가 있잖아요. 나린이 소리쳤습니다. 레이더 기록, 탄도 분석, 파편 수거. 전부 캄보디아제 로켓입니다. 그래도 부인하고 있어요. 태국군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요.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이건 계획된 도발이었어요. 태국이 반격하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제사회가 태국을 비난할 명분이 생기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출격 준비됐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나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명령이 없어요. 총리실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죽었는데요. 압니다. 하지만 반격하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에요. 민재가 벽을 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어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냥 맞고만 있으라고요?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손 놓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통제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방콕 국방부에서 송출하는 영상이었어요. 태국 국방부 정책조정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어요. 전군에 고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작전 지침을 하달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쳐다봤어요. 캄보디아의 도발에 대응합니다. 하지만 방식을 바꿉니다. 나린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도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숫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공개합니다. 모든 작전을 실시간으로 국제사회에 중계할 것입니다. 민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유엔 감시단, 국제언론, 주변국 무관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정책조정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작전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캄보디아군 로켓포 진지. 방법은 정밀 타격. 단 모든 과정을 공개합니다. 드론 영상, 조종사 교신, 타격 결과. 숨기지 않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통제실이 술렁였어요. 나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볼만 합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투명성이군요.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정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제 숫자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걸요. 완벽한 결과보다 투명한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기억 오후 1만 1814장 퍼넬리. 오전 10시 기지 브리핑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엔 감시단 5명, 국제 언론 12명, 주변국 무관 8명. 총 25명의 외부 참관자들이었어요. 저도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분석가가 아니라 증인으로요. 나린이 단상에 올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오 캄보디아군 로켓포 진지 4곳을 타격합니다. 사용 무기는 KGB 정밀 유도폭탄. F-16 4대가 출격합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4개로 분할된 화면이었습니다. 드론 실시간 영상, 전술지도, 조종사 헬멧캠, 레이더 화면. 모든 과정을 공개합니다. 편집 없습니다. 지연 없습니다. 모시는 그대로가 전부입니다. 유엔 감시단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타격 좌표를 미리 공개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나린이 좌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4지점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됐어요. 캄보디아군이 미리 알면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진지를 버리고 가면 목표 달성이니까요. 나린의 대답에 참관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활주로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스크린에 F-16 4대가 이륙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골프1, 이륙 완료. 고도 3000m 상승 중. 골프2, 편대 합류. 골프3, 무장 시스템 체크 완료. 골프4, 목표 좌표 입력 완료. 모든 교신이 실시간으로 공개됐습니다. 참관자들이 헤드셋을 쓰고 듣고 있었어요. 민재가 제 옆에 왔습니다. 떨립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왜요? 숫자는 믿잖아요. 숫자는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켜봅시다. 3분이 지났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골프1 목표 지역 접근. 라곤 준비. 드론 영상이 확대됐습니다. 캄보디아 영토 안 로켓포 진지가 보였어요. 차량 4대와 발사대 4기가 있었습니다. 타겟 알파 라곤. 타겟 브라보 라곤. 타겟 찰리 라곤. 타겟 델타 라곤. 관제탑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떨어졌습니다. 사격 허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브리핑룸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골프 편대, 무기 투하.
스크린 속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헬멧캠으로 분리되는 순간이 보였어요. KGB가 목표를 향해 낙하했습니다. 15초가 지났습니다. 20초. 25초. 첫 번째 섬광이 터졌습니다. 정확히 로켓포 발사대 옆이었어요. 2초 간격으로 나머지 3발도 명중했습니다. 드론 영상이 확대됐어요. 발사대는 파괴됐지만 주변 나무는 멀쩡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급히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타격 완료. 목표 4곳 모두 무력화 확인.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유엔 감시단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명이 노트북을 열어 뭔가 확인했어요. 좌표가 정확합니다. 공개된 위치 그대로네요. 국제 언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수 피해는요? 나린이 드론 영상을 다시 돌렸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폭발 반경 10m. 그 밖은 손상 없습니다. 영상이 천천히 재생됐어요. 확실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명중률이 100%인데 이게 조작 아닙니까? 조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봤으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정확합니까? 민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훈련과 신뢰 때문입니다. 조종사는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 과정을 확인했고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관자들이 나갔어요. 저는 민재를 봤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어요. 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신뢰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게 통했어요. 15장.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정식으로 휴전을 제안했어요. 이번엔 조건 없이요. 저는 방콕 호텔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노트북에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이 전쟁은 화력이 아니라 신뢰로 끝났다. 창밖으로 방콕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온했어요. 전쟁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민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떠나신다면서요? 네. 오늘 저녁 비행기예요. 그가 손에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전체 작전 기록이요. 보고서 쓰실 때 쓰십시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고맙습니다. 민재가 창밖을 봤습니다. 밀러 씨,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그러십시오. 이 전쟁을 뭐라고 기록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전쟁이라고 쓰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이요? 네. 숫자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배웠어요. 투명성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끝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했다고요. 증명하셨습니다. 완벽하게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공항 가는 차 안에서 나린이 말했습니다. 유엔 감시단 보고서가 나왔어요. 태국군의 작전이 국제법 범위 내였다고 결론 났습니다. 다행이네요. 밀러 씨 덕분입니다. 투명성을 제안해 주셔서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거죠. 나린이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태국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고서 다 쓰셨어요? 네. 오늘 밤에 국무부로 보낼 겁니다. 뭐라고 쓰셨는데요? 전쟁이 변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화력에서 정밀로, 파괴에서 무력화로, 승리에서 종전으로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민재와 나린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이 점점 작아졌어요. 태국 국경 너머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고 새로운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단락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설득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온다. 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몇몇 싱크탱크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요. 이 전쟁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란 없다는 것, 중요한 건 어떻게 끝내느냐는 것, 그리고 기술보다 신뢰가 더 강하다는 것. 15년간 분쟁 지역을 다니며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이 짧은 전쟁에서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아래로 동남아시아가 펼쳐져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숫자와 신뢰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도요. 눈을 뜨니 승무원이 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물을 마셨어요. 15시간 뒤면 워싱턴에 도착할 겁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 전쟁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숫자가 어떻게 신뢰가 되는지, 기술이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지 목격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전쟁, 신뢰로 끝난 평화. 그리고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로 돌아와 일상을 되찾았어요. 태국 캄보디아 분쟁 보고서는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몇몇 군사 싱크탱크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죠. 2025년 2월 말, 저는 펜타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정보분석국이었어요. 밀러 씨,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긴급 브리핑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30분 안에 와주십시오.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남기고 택시를 탔어요. 국방부 지하 3층 회의실. 들어가니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정보국, 중앙정보부, 국무부 담당관들이었어요. 정보분석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찰 위성이 포착한 겁니다.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떠올랐어요. 북한 함경북도 어딘가였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국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북한군 제84훈련소입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활동이 급증했어요. 사진 속에 표적들이 보였습니다. 원형, 사각형, 차량 모형. 그리고 뭔가 익숙한 배치였어요. 이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 당시 캄보디아군 진지 배치와 동일합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그 전쟁을 재현하고 있어요. 정밀 타격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참호를 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호 형태가 이상했습니다. 지그재그로 깊게 파여 있었죠. 정밀 유도무기 회피 전술입니다. 폭발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예요. 중앙정보부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KGB를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까? 연구를 넘어섰습니다. 대응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문서 사진이었어요. 한글과 중국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양군사과학원 내부 문건입니다. 제목이 남조선 정밀타격 무력화 방안이에요. 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KGB F-16 명중률 98%. 태국 캄보디아 전쟁의 모든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어요. 어떻게 이 정보를 얻었습니까? 중국입니다. 캄보디아를 통해 전황 데이터를 입수했고 북한과 공유한 거죠. 국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새 사진이 나타났어요. 북한 함경남도 미사일 기지였습니다. 북한이 자체 정밀유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 지원을 받아서요. KGB를 모방하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태국 캄보디아 휴전 직후부터요. 넉 달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국장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지시문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남조선이 정밀 무기를 쓰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한다. 수도권 핵심 시설 300곳 좌표가 이미 입력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압니까? 모릅니다. 아직 공유하지 않았어요. 왜요? 확증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밀러 씨, 당신이 직접 봤잖아요. 정밀 무기가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어요. 정확한 타격, 무력화된 진지, 무너진 전선. 그게 만약 서울에서 벌어진다면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정치적 판단입니다. 우리 선에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알립니까? 모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재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공식 경로를 기다려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 국무부 담당관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밀러 씨,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외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압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태국에서 본 완벽한 숫자들, 신뢰로 만든 평화, 투명성의 승리. 하지만 그 모든 게 역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무기는 완벽한 평화를 보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군비 경쟁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썼어요. 맞는 사람은 민재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전화 주십시오.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동맹의 규칙을 어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려 했던 그 사람. 한국 기술을 증명하려 했던 그 열정. 그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무기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저는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지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숫자로 이기지만 신뢰로 끝난다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답은 곧 한반도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밖에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라는 걸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새벽 5시. 민재는 사무실 책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진 채로요. 최근 석 달간 계속 일했어요. 태국 이후 한국제 무기 수출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폴란드, 루마니아, 필리핀, 사우디. 모두 KGB를 원했습니다. 명중률 98%라는 숫자가 전 세계를 흔들었으니까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발신자를 보니 에단 밀러. 민재는 눈을 비비며 제목을 읽었습니다. 긴급. 전화 주십시오. 심상치 않았어요. 민재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 신호음이 울린 뒤 에단이 받았어요. 민재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혼자 계십니까? 네. 사무실에 저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극비입니다. 공식 경로가 아니에요.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보내는 겁니다. 민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보내주십시오. 1분 뒤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첨부 파일 8개. 민재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위성사진이었어요. 북한 함경북도. 훈련소 표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는 이건 캄보디아군 진지 배치입니다. 북한이 재현하고 있어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북한군 문서 사진.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남조선 정밀 타격 무력화 방안.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휴전 직후부터입니다. 중국이 캄보디아를 통해 전황 데이터를 입수했고 북한과 공유했어요. 민재는 다음 파일들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참호 구조 분석, 대응 전술 매뉴얼, 미사일 기지 사진. 그리고 마지막 파일. 수도권 핵심 시설 300곳 좌표 목록.
국회의사당, 용산 대통령실, 김포공항, 주요 발전소, 통신중개소. 이게 전부 입력됐다는 겁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우리 정보기관이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자체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개발 중이에요. 중국 기술 지원을 받아서요. 민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증명한 기술이 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에단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한국 정부는 압니까? 아직입니다. 미국이 공식 경로로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알리는 겁니다.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국방부에 알리십시오. 비공식이라도 좋으니 먼저 대비하게 해야 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국방부 방위사업청 과장. 대학 선배였습니다. 형, 저예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극비 사안이에요. 1시간 뒤 민재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있었습니다. 지하 회의실. 방위사업청 과장과 국정원 파견 요원이 앉아 있었어요. 민재는 에단이 보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국정원 요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국 측 분석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식 경로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준 겁니다. 방위사업청 과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사실이면 큰일입니다. 당장 보고해야 해요. 얼마나 걸립니까? NSC 긴급회의 소집하려면 이틀은 걸릴 겁니다. 너무 늦습니다. 민재가 테이블을 쳤어요. 북한이 넉 달째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출만 늘리고 있었고요. 국정원 요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 올라갑니다. 오늘 오후 3시 긴급회의 소집됐어요.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3시 청와대 지하 벙커. NSC 상황실. 민재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20명의 고위 관료 앞에서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정원장, 외교부 차관. 태국 캄보디아 전쟁 데이터가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중국을 통해서요. 스크린에 위성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밀 타격 전술을 분석하고 대응법을 개발 중입니다. 동시에 자체 정밀 유도 시스템도 만들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완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면 6개월 안에 가능할 겁니다.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정밀 유도 능력을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민재는 침을 삼켰습니다. 수도권 300개 핵심 시설이 동시 타격당할 수 있습니다. 명중률은 KGB만큼 높지 않겠지만 70%만 돼도 210곳이 무력화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정원장이 물었어요. 대응 방안은요? 3가지입니다. 민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째, 요격체계 강화. 둘째, 핵심 시설 방호 보강. 셋째, 선제 타격 능력 확보. 비용은요? 최소 15조 원입니다. 3년 안에요. 외교부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과 공조는요? 이미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경로는 아직이고요. 회의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데이터를 보여주고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재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국방부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덕분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어요. 충분합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저녁 8시, 민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에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민재 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이제는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3개월 뒤 한반도 상공. 미국 정찰 위성이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북한 함경남도 미사일 기지에서 새로운 발사체가 이동하고 있었어요. 형태는 기존 미사일과 달랐습니다. 더 작고 더 정밀해 보였죠. 워싱턴 국방부 상황실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에단이 급히 호출됐어요. 스크린에 북한 미사일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신형입니다. 정밀유도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단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미사일 동체에 뭔가 써 있었어요. 한자였습니다. 정밀1호. 에단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작됐구나. 숫자 전쟁의 다음 장이. 그리고 이번엔 한반도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서울 용산 국방부 복도에 서 있었어요. 회의가 방금 끝났습니다. KGB 수출 전면 보류. 방위사업청 과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북한이 주목하고 있다는 이유였어요. 완벽하게 증명했는데 막혔습니다. 아이러니였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에단이었습니다. 민재 씨, 뉴스 봤습니까? 무슨 뉴스요? 북한이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했습니다. 정밀유도 기능 탑재됐대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합니까? 미 국방부가 확인했어요. 중국 기술 지원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서울. 하지만 38도선 너머는 달랐어요. 시작됐군요. 네. 우리가 열어젖힌 겁니다. 에단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후회합니까? 민재가 물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두렵습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몰랐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증명한 완벽한 숫자. 99%. 하지만 그 숫자가 만든 건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경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하는 것. 이렇습니다. 완벽하게요. 하지만 그 대가는 아직 계산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어요. 민재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하늘 저 멀리 북쪽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같은 하늘을 보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숫자를.